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공격 중에 훔쳐보기 공격과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훔쳐보기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키로깅하고 트래픽 스냅핑이고요.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은 여러분들 이미 아마 익숙한 단어들일 것 같은데, 바이러스 공격, 웜 공격, 트로이 목마 공격, 이런 것들이 악성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공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 전산직 국어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1번, 트랩도어는 정상적인 통로를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일종의 통로이다. 2번, 웜은 네트워크 연기를 통하여 자신의 복잡품을 전파한다. 3번, 트로이 목마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장한 악성 프로그램이다. 루트킷은 감염된 시스템에서 활성화되어 다른 시스템을 공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답이 뭔 것 같습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전 문제인데요. 이거는 2015년도 구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MS 오피스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의 문서 파일에 삽입이 되어 스크립트 형태의 실행 환경을 악용하는 악성 코드는 무엇이냐? 1번 애드웨어, 2번 트로이 목마, 3번 백도어, 4번 매크로 바이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어렵습니까? 일단 답을 해보시고요.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지금 선택한 여러분 답하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릴 텐데 같은 답을 선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훔쳐보기 또는 뭐 가로채기 공격,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키로깅과 트래픽 스냅핑입니다. 키로깅부터 한번 보죠. 키로깅이 뭐냐면은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서요, 패스워드와 같은 그런 민감한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시스템이 이 키보드 입력 정보를 암호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안 기능을 적용하기 전에 중간에서 몰래 이렇게 빼내는 그런 공격을 키로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키로깅을 구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칭해서 키로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키로그를 구현하는 방법, 키로그 유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널 모드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때 API 모드의 응용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키 스트로크 할 때 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소리를 분석해서 이렇게 해독하는 그런 음량 해독 방식의 그런 키로그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키로그가 나와 있는데 뭐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렇게 키로그가 배포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악성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 형태의 키로그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키로그를 어떻게 이제 배포하는가는 뭐 배포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트로이 목마 형태로 배포해서 모르고 사용자가 이렇게 키로그 소프트웨어를 자기 시스템 설치하게 이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이메일은 웹페이지에 내장을 시켜가지고 이메일을 열어본다든지 뭐 웹페이지를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시켜본다, 이럴 때 그 사용자 몰래 키로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깔리도록 그렇게 이제 많이 시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키로그, 트로이 목마나 웜 같은 이런 시스템, 이런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시스템에 깔리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그런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설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치하지 않도록 잘 교육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티키로그 요새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키보드가 입력이 되자마자 그 암호화를 해서 중간에서 가로채더라도 이렇게 소용이 없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래픽 스니핑인데, 트래픽 스니핑. 이게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이렇게, 저기, 몰래 이렇게 훔쳐보는 그런 공격인데,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중간에서 분석을 하고 기록해서 그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가로채는 그런 공격을 트래픽 스니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이제 주로 가로채는 게 뭐 사용자의 IP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가로채는 거죠. 이 스니핑한 도구들은 뭐 많이 나와 있고요.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와이어샤크 같은 이런 이 와이어샤크 같은 이런 오픈 소스 형태의 트래픽 분석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Dsnip 같은 이런 것은 아예 이렇게 스니핑 공격을 위해서 딱 이렇게 용도에 맞게 제작돼서 나와 있는 뭐 그런 도구들도 오픈 소스 형태로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 스니핑을 어떻게 방어할 건가의 가장 대표적인 방어 기술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가로채더라도 소용이 없게. 그리고 이 스니핑 도구 같은 이런 것들이 저기 설치가 되면은 그걸 탐지해서 제거하는 뭐 이런 적극적인 그런 방법도 이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그 대응책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네트워크상에서 지나다니는 트래픽을 분석하는 그런 화면인데 뭐 그 트래픽 아주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 그 공격자의 컴퓨터를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은 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자 컴퓨터로 이렇게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런 트래픽은 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선으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장치가 스위치 장치들을 주로 이렇게 쓰는데 스위치에 뭐 케이블로 이렇게 컴퓨터들을 연결하죠. 물론 스위치와 스위치도 케이블로 연결하고 그러면은 이 저기 컴퓨터가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더넷이라는 프로토콜을 쓰는데요. 이더넷. 뭐 익숙한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더넷이라는 프로토콜을 쓰는데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은 스위치를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요 데이터 앞부분에 자기 주소하고요. 소스 어드레스, 자기 주소하고 목적지 주소를 같이 붙여서 이렇게 스위치로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위치는 컴퓨터로부터 이렇게 이제 이런 이런 이제 데이터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프레임을 받아보면은 어떤 맥 주소를 왜냐하면 자기 주소를 보내주기 때문에 어떤 맥 주소를 가진 컴퓨터가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것 같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내서 이 주소 테이블에다가 기록을 다 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죠. 어느 컴퓨터 맥 주소, 어느 컴퓨터는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맥 주소 테이블이다, 스위치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된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이런 데이터 들어오잖아요. 이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맥 주소 테이블을 보고 그 목적지 주소가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 목적지 컴퓨터면은 이 목적지 컴퓨터로만 이렇게 전달을 한다. 그렇게 스위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위치가 이렇게 동작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여기서 지금 스니핑 도구를 써서 스니핑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스니핑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공격자 컴퓨터로는 이 A하고 B가 전달하는 트래픽이 사실은 이 공격자 컴퓨터로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자가 스니핑 하려고 해도 스니핑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공격자가 스니핑을 하기 위해 트래픽 스니핑 하기 위해서 사전에 트래픽 스니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공격이 뭐냐면 이제 마콥 공격이라는 걸 쓰는데 맥 오버플로우 공격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럼 뭐냐면 요 맥 주소 테이블을 아예 이 맥 주소 테이블을 쓸데없는 정보를 이렇게 미리 확 채워가지고 이 맥 주소 테이블을 꽉 채워 넣는 거죠. 맥 주소 테이블을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어떤 컴퓨터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 주소 테이블에 기록을 하지 못하게 미리 그러니까 공격자가 이 주소 테이블을 그러니까 오버플로우를 시킨다. 꽉 채워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컴퓨터가 그 프레임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를 보고 이 목적지 주소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B로 보내야 되는데 이 맥 주소 테이블에는 이상한 정보들만 들어있고 이 B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거는 이 주소 테이블이 없는 거죠. 없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브로드캐스팅 하거든요. 브로드캐스팅. 이렇게 모든 수신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를 이렇게 다 전달한다. 이렇게 다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전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A가 보낸 트래픽이 공격자 컴퓨터한테로도 전달이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맥 주소가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스위치로 전달하는 모든 트래픽이 사실 공격자 컴퓨터로 다 전달이 되는 거죠. 맥 오버플로우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공격자가 이렇게 스니핑이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래픽 스니핑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같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 맥 주소 테이블을 오버플로우 시키는 마콥 공격 여기 있잖아요. 맥 오버플로우 공격을 항상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 오버플로우 공격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맥 주소 테이블을 오버플로우 상태로 만들어서 스위치가 어느 컴퓨터가 어느 주소의 컴퓨터가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지 맥 주소 테이블을 만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맥 주소 테이블 만들 수 없게. 왜냐면 맥 주소 테이블 이미 꽉 차버렸으니까요. 그런 것 갖다 이제 맥 주소를 학습을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팅 하게 되고 브로드캐스팅 한다는 이야기는 공격자 컴퓨터로 트래픽이 전달이 된다니. 그러면은 스니핑이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맥 오버플로우 마콥 공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악성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봐서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러스 공격이고요. 그 다음에 웜은 사실 이제 뭐 단어 그 자체로 보면 벌레라는 거잖아요. 벌레 스스로 이렇게 기어다닐 수 있다. 바이러스라는 거는 어떤 숙주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기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원래 단어 자체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웜은 자체적으로 악성 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좋은 어떤 진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실행했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 이제 아주 나쁜 악성 소프트웨어 들어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칭해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성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유포가 돼 왔고 또 지금도 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를 잘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이런 악성 소프트웨어를 퇴치하려고 할 때도 어떤 악성 소프트웨어에 어떤 안티 악성 소프트웨어 툴을 써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바이러스부터 한번 보면은 원래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 자체하고 이렇게 개념이 비슷한데요. 생물학적인 그런 바이러스와 같이 그 악성 소프트웨어가 자신을 다른 실체라고 그러면 다른 어떤 실행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트 섹터 같은 것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실체의 어떤 특정한 위치에 그 바이러스가 자기 스스로를 원래 이렇게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이제 감염을 시킨다 이러는데요. 그 감염을 시키고 감염된 이런 실체를 통해서 자신을 실행시키는 예를 들어서 뭐 감염된 실체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 그 속에 복제된 바이러스가 실행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워드 파일 같은데 이렇게 감염을 시켜놔서 워드 파일을 예를 들어서 뭐 클릭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칭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컴퓨터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컴퓨터 바이러스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이러스하고 개념이 상당 부분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실행 파일에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를 실행 파일 바이러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워드라든지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파일, 그런 파일에 매크로 파일 또는 스크립트 형태로 이렇게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를 매크로 바이러스 또는 스크립트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부트섹트에 이렇게 감염되는 바이러스, 부트섹트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동시에 가지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런 바이러스를 다중 바이러스 또는 다형 바이러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씩 보시면은 실행 파일 바이러스는 실행 파일 중에요. 이 어떤 실행 파일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실행 파일 속에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복사해서 감염시키는 그런 바이러스를 실행 파일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행 파일이라는 게 컴파일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C 프로그램 만들어져서 이렇게 컴파일이 되어 있는, 예를 들면 그런 파일을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실행 파일 속에다가 스스로를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렇게 몰래 숨겨놓는 그런 바이러스가 실행 파일 바이러스다 이러는데, 그래서 실행 파일이 뭐 클릭을 해서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코드도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가 또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실행 파일을 갖다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몰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또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몰래 이렇게 복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 내에 있는 다른 실행 파일에도 이렇게 감염이 되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실행 파일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특징은 실행 코드 형태로 컴파일이 되어 있는 실행 코드 형태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실행 파일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특정한 운영체제나 특정한 유형의 컴퓨터에만 이제 이게 동작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실행 코드라는 게 컴파일 되면서 특정한 시스템, 특정 OS에 맞게 이렇게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감염된 거는 그 같은 유형의 컴퓨터, 같은 유형의 OS에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제 실행 파일 바이러스는 이렇게 감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요새는 쓰이지 않는데요. 매크로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경우는 어떤 컴퓨터에도 실행될 수 있는, 그게 그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워드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응용 프로그램만 설치되어 있으면은 어디든지 이렇게 실행이 가능한 그런 그런 문서 속에 실행할 때 같이 이 문서가 실행될 때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매크로 코드 또는 스크립트 코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스크립트 코드 형태로 이런 응용 파일에, 그러니까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어도비라든지 PDF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런 응용 파일 속에 감염되는 이런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매크로 코드나 스크립트 코드 형태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작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몰래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죠. 한글이나 워드나 이런 속에 그런 바이러스를 매크로 바이러스 또는 스크립트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워드나 한글이나 어도비나 이런 것들이 실행되는 모든 컴퓨터에서는 다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염 전파 속도가 아주 이렇게 빠르고 아주 범위가 이렇게 넓죠. 실행 파일 바이러스에 비해서. 그 다음에 부트섹트 바이러스는요, 말 그대로 이 부팅할 때 사용되는 부트섹트에 감염이 돼가지고 시스템이 부팅될 때마다 실행이 돼서 공격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부트섹트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예전에 운영체제를 부팅하던 그런 경우에는 이 플로피 디스크의 부트 섹터에 이렇게 이제 감염돼서 그 플로피 디스크로 이렇게 실행하는 모든 컴퓨터 이렇게 다 이렇게 감염되는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됐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플로피 디스크로 운영체제를 부팅하던 PC 초기 버전에서 이제 많이 발생했던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다중 바이러스 또는 다형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 유형을 한꺼번에 가지는 그런 바이러스를 다형 바이러스 또는 다중 바이러스라고 그러고요. 최근에 이제 전형적인 그런 유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제 뭐 이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그런 이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자기 스스로를 찾지 못하게 이렇게 탐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은닉 전략을 씁니다. 은닉 전략.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으면 바이러스의 이제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코드가 있겠죠, 그죠? 바이러스 코드에 고유한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코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이제 바이러스 시그너처라고 그러는데, 시그너처. 바이러스에 대한 사인 또는 뭐 표식, 시그너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그너처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이제 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지가 안 되게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스스로 또 이렇게 그 은닉 전략을 쓴다는 거죠. 스스로를 갖다 숨기는, 스스로를 갖다 이렇게 내가 바이러스다 하는 걸 갖다 이렇게 표시가 안 나게 이렇게 만든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이러스 코드를 말이죠. 바이러스 코드를 해석을 못하게,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해석을 못하게 바이러스가 자기 그 나머지 부분을 암호화를 딱 해서 암호화를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암호화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해서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암호화된 코드 속에 들어있는 게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바이러스 코드인지 아닌지 이런 것, 안티바이러스 코드가 해석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일에 바이러스 코드가 들어갔다 그러면 원래 파일보다 바이러스 코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죠? 그것도 이제 바이러스 코드가 이 파일 속에 들어있다는 걸 탐지할 수 있나, 그런 어떤 사인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감염된 파일의 크기를 원래 파일의 크기하고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압축을 한다는 거예요. 압축. 원래 파일 크기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파일 크기에 변화가 없게, 자기 코드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일 크기에 변화가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제 은닉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다형 바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감염될 때마다 계속 자기 스스로를 갖다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 코드를 보고 그런 코드가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바이러스가 스스로를 갖다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잘 찾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은닉 기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 기법을 다형, 형을 계속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단계를 보면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일 먼저 가만히 이렇게 이제 감염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요, 휴먼 상태에 있다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몇 분 이상이 복제가 된다든지, 어떤 시간이 얼마 이상이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특정 날짜가 된다든지, 이런 그런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가만히 이렇게 잠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휴면 단계다, 도어먼트 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파 단계는 다른 감염 대상 파일 또는 문서를 찾아가지고 자기를 해당 파일에다가, 해당 그 대상에다가 복제하는 그런 단계를 전파 단계다, 뭐 감염 단계죠, 일종의, 그죠? 전파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사건, 시간이 얼마 이상 경과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날짜가 됐다든지, 이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은 바이러스의 의도된 기능이 탁 수행하기 위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를 개시 단계, 트리거링을 한다, 트리거링 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실행 단계, 이렇게 바이러스 진행 단계는 휴면 단계, 전파 단계, 개시 단계,
실행 단계, 이렇게 이런 단계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 단계를 보인다. 이렇게 특징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도어먼트 페이스, 프로파게이션 페이스, 트리거링 페이스, 익스큐션 페이스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퇴치하는 그런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이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기법들을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기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바이러스 표식, 바이러스 시그너처 기법이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코드를 보고 그 코드가 들어있으면 이건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코드가 바이러스 시그너처를 보고 여기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렇게 이제 탐지를 하겠다 이런 거고요. 휴리스틱 기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가 설명할까요? 그 다음에 행위포착 기법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그럼 바이러스 표식 기법은 아주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출연했던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코드를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테이블을 바이러스 시그너처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바이러스 시그너처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바이러스 시그너처 테이블하고 이 감염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그 파일 속에 바이러스 시그너처 테이블에 들어있는 같은 코드가 있으면 이거는 감염이 됐다 이렇게 탐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을 바이러스 표식 기법 또는 바이러스 시그너처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바이러스 시그너처 테이블을 갖다 만들 수만 있으면은 그 테이블 속에 들어있는 코드는 쉽게 이렇게 탐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표식을 만들 수 있는 그 알려진 바이러스 탐지하고 퇴치에는 아주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알려져 있다는 것은 시그너처를 알고 있다는 거고 그 시그너처 테이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알려진 바이러스 탐지와 퇴치에는 매우 효과적인데, 반면에 시그너처를 모르는 바이러스 시그너처를 바이러스 그 특징에 해당되는 바이러스 코드의 특징을 알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를 탐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온 기법이 이제 휴리스틱 기법인데요. 휴리스틱 기법은 바이러스 시그너처 코드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코드의 일부를 갖다 암호화를 한다든지 코드의 일부를 압축한다든지 아까 보면 은닉 전략 이런 게 들어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감염시키기 위해서 실행 파일의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감염시키고 나서 실행 파일의 크기를 감염된 코드가 포함된 걸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크기를 변경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에 해당되는, 요런 행위들을 수행하는 데 해당되는 그런 코드가 들어있는지 이런 걸 갖다 이제 보는 거죠. 그죠? 바이러스 코드 자체 바이러스 코드 특징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요런 행위들을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하는 요런 행위들을 하는 코드가 들어있는지를 보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휴리스틱 기법인데, 이거는 당연히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시그너처 코드가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탐지에는 효과적인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말이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바이러스 코드만 하지 않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프로그램도 사실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파일도 사실은 바이러스가 감염된 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탐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탐지의 정확성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행위 포착은 바이러스 코드가 실제로 실행이 될 때 무엇을 하는가를 관찰해서
의심스러운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행위, 그 실행하는 단계에서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 아 이거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제 포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행위 포착 기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될 때 이렇게 바이러스 코드가 이 실행되고 있을 때 아 여기에 바이러스 코드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포착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액티비티 트랩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러스가 실행될 때 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 예를 들면은 뭐 실행 파일을 수정을 시도를 한다든지 문서의 마크로 로직을 막 수정하는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코드가 실행이 될 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포착 실시간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은 아 여기에 이 실행하고 있는 요 지금 프로그램에 그 바이러스가 감염됐다 이렇게 이제 탐지를 해내겠다는 거죠. 그 실행의 포착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실행이 될 때 이제 저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휴리스틱 기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그런 알려지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탐지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이런 행위들이 이런 그 실행 파일을 수정하는 이런 행위들이라든지 뭐 문서의 마크로 로직을 수정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꼭 바이러스 코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프로그램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이제 바이러스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이제 탐지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정확성을 높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웜이라는 그러니까 악성 소프트웨어 중에 다른 하나의 부류가 이제 웜인데 웜은 바이러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이러스는 숙주에 해당되는 실행 파일이라든지 뭐 워드 파일이라든지 마크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속에 코드가 복제가 되어 있다가 그 숙주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제 바이러스도 실행돼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건데 이제 웜은 좀 다릅니다. 웜은 스스로 웜이란 벌레인 게 스스로 기어다니면서 스스로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숙주 프로그램이나 문서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실행이 되는 그리고 스스로가 벌레처럼 말이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악성 소프트웨어를 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러스하고 좀 다르죠. 당연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수단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메일을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고요, IMS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고,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서 웜 코드가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되고 나면은 다른 시스템 옮겨가잖아요. 옮겨갔을 때 그 시스템의 특정한 어떤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서 웜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공격 기법들이 사실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그 시스템의 OS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시스템에서 이제 웜이 실행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보다 나중에 우리가 그 사이버 공격 중에 그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은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든지 입력 포맷 스트링 공격, 그 다음에 SQL 코드 주입 공격, 그 다음에 PHP 코드 주입 공격, 이런 것들이 쟤들을 보면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 악성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전파된 시스템에서 이제 실행이 되게 이렇게 그 만드는 그런 공격 기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웜이 주로 이제 하는 일은 뭐 이렇게 상대방 시스템에 가면요, 백도어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디도스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좀비 프로그램 같은 걸 뭐 이렇게 그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한다든지, 키로그 같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실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웜이 그 웜 악성 소프트웨어가 그
감염된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웜은 대체로 보면은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의 그러니까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의 그 취약점을 개선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제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패치를 가능한 빨리 이렇게 적용해서 그 취약점을 없애는 이런 게 중요한 어떤 대책이 됩니다. 취약점을 없애는. 그리고 이제 웜도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웜을 나타내는 그런 뭐 표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안티웜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그 웜을 탐지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대응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우리 내 조직의 어떤 시스템을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접근 제어 시스템 같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내 시스템에 들어와서 원하지 않는 그런 코드가 예를 들어서 뭐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메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어 온 악성 코드, 웜을 사용자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실행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예방 대책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패치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패치. 그러니까 이 웜 소프트웨어, 웜 악성 소프트웨어가 대체로 보면은 이제 시스템의 OS나 응용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그 시스템에 침투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패치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까는 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패치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OS가 배포가 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OS가 배포된 데 보니까 OS에 취약점이 있더라. 이런 게 발견되잖아요. 취약점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패치를 개발해서 배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공격자가 말이죠. 공격자가 이 OS가 배포되고 나서 취약점을 개선한 요 패치가 나오는 동안, 요 기간 동안 그 공격을 하면은 사실은 패치 프로그램으로 패치 프로그램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자가 어떤 새로운 OS나 소프트웨어가 릴리즈가 될 때 빨리 취약점을 파악해서 공격하는 이런 공격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로데이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로데이 공격. 그러니까 패치가 개발되기 전에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공격, 이런 공격을 제로데이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로데이 공격 같은 경우는 사실 참 막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오케이? 제로데이 공격이 뭔지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의 유래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그리스하고 트로이 간의 전쟁할 때 사용했던 그런 어떤 목마 이야기잖아요. 그런 목마하고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가진 악성 소프트웨어인데, 이렇게 공격할 때 목마를 두고 왔는데 그 목마가 보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니까 그걸 어떤 성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성 안에 끌고 들어가서 뒀더니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병사들이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마가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그 속에 적군들이 숨어 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트로이 목마 소프트웨어는 유용한 소프트웨어인 줄 알고 내가 실행을 했는데 그 속에 아주 이렇게 악성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트로이 목마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용하거나 재밌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가장해서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쉽게 이제 클릭해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왜냐면 재밌을 것 같고 유용해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트로이 목마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뭐 저기 유포가 됩니다. 이메일의 첨부 파일 형태로 유포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마켓에 뭐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가장해가지고 올려져 있기도 하고, P2P 파일 공유 사이트에 들을 수 있게 하고, 요새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배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래서 유용한 소프트인 줄 알고 만약에 실행을 했으면 그 속에 악성 소프트웨어 코드가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 키로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몰래 빼내는 거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디도스 공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뭐죠, 그 좀비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는데, 좀비 소프트웨어 같은 게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화면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사용자 화면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공격자한테 전송하는 그런 프로그램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일종의 뒷문에 해당되는 건데, 백도.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공격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계정 같은 걸 갖다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그런 어떤 계정 같은 걸 갖다 백도어라고 그러는데, 그 백도어 같은 걸 설치하는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거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트로이 목마다 이러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나쁜 소프트웨어인데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장해서 이렇게 그 배포되는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칭해서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미확인된 확인되지 않는 이런 소프트웨어는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렇게 최신 패치를 적용해서 소프트웨어의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가 트로이 목마 속에 들어있더라도 그게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없게 취약점을 갖다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패치를 해서. 그 다음에 안티 트로이 목마 소프트웨어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두 가지 유형의 그 사이버 공격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훔쳐보기 공격 또는 가로채기 공격, 키로그하고 트래픽 스니핑, 그 다음에 악성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내가 언급했던 이제 실전 문제 가지고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트랩도어는 그 백도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통로를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일종의 통로이다 이런 거고요. 웜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자신의 복제품을 전파한다. 트로이 목마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장한 악성 프로그램이다. 루트킷은 감염된 시스템에서 활성화되어 다른 시스템을 공격하는 프로그램이다.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죠, 답이. 나중에 이제 설명할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에 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바이러스 앞에 설명했던 악성 소프트웨어들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답이 아마 있는 걸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